안녕하세요. 명곡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의 명곡은 조용필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꼽히는 조용필씨의 명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먼저 가져왔는데요. 오늘 조용필이 누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른 커버 영상도 있는데요. 혹시 안 보셨다면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가사도 한번 훑어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곡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필씨는 1950년 경기도 화성에서 염전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4대 독자셨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화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형을 데리고서 사냥을 나가는 걸 굉장히 즐겨 하셨다고 하는데요. 조용필씨는 총에 맞고 쓰러진 동물들을 보는 거를 조금 힘들어해서 따라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기타와 하모니카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 못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는 거를 좀 달가워하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그때부터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용필씨가 고3이 됐을 때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맙니다.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조용필씨 말에 아버지가 화가 나셨고 그 길로 조용필씨는 가출을 선택합니다. 음악학원을 함께 다니고 있던 4명이랑 함께 그 당시 대중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었던 미8군으로 입성하게 되죠. 미8군에 들어가서 애트킨즈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타리스트였었습니다. 처음부터 보컬을 했던 건 아닌데요. 그 당시에 보컬을 주로 맡았던 베이스 연주자가 갑자기 영장이 나오고 나서 3일 만에 군대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필씨는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자기네들이 하는 레파토리 영어 가사를 죄다 외워서 자기가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조용필씨가 노래를 하게 된 시발점이었죠. 그 당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미군 병사가 내일이 내 생일인데 바비 블랜드의 Lead Me On You know how it feels. You understand. 를 불러달라면서 백판을 가져다 줬죠. 이튿날 그 노래를 불러주니 You know how I feel. 너무 좋아하면서 맥주 몇 박스를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밴드 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나가다가 1975년에 솔로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곡이 히트하면서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4년부터 조용필과 그림자로 활동하던 팀명을 1980년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고 개칭을 하면서 대망의 1집 창밖의 여자를 발표합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이 위대한 탄생이란 말은 조용필과 함께 움직이는 밴드 세션 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대한 탄생이란 말이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악기하는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 같은 느낌입니다. 전국 각 악기의 최고 연주자들은 다 거기에 모였다고 하는 느낌을 주었었죠. 느낌을 주었다고 표현하는 건 제 표현이지 실제로 최고 연주자들은 거기에 다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션맨들 중에서는 비운의 천재로 불리는 고 유재하 씨도 소속돼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재하 씨의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가 다시 돌아온 그대. 조용필 씨 앨범에 먼저 실렸었죠. 다시 돌아온 그대 위에. 조용필 씨가 작곡을 한번 해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재하 씨가 가져온 곡이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 곡이 이제 조용필 씨 앨범에 먼저 실렸었던 곡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최초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1980년에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NHK 방송국 리사이트홀에서 첫 단독 공연을 했고요. KBS 가요 톱10에서 못 찾겠다 깨꼬리가 10주 연속 1위를 하는 바람에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 횟수를 제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디지털 녹음, 한국인 최초 일본에서 골든디스크상 수상. 조용필 씨는 일본에서도 왕성히 활동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에서 엔카의 황제라고 불렸었습니다. 엔카는 일본 음악 장르 중에 하나인데요. 트롯과 비슷하죠. 어쨌든 86년에 일본에서 발표한 추억의 미아라는 앨범이 100만 장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こんな夜には少しお酒で涙の湧いてしましょう。そして抜け殻パジャマあなたの代わりに。 그리고
그리고 당시에는 MBC에서 가수왕을 선발했었는데요. 그 가수왕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1980년부터 86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 가수왕을 독점했었는데요. 87년에도 가수왕이 선정이 됐는데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왕이라는 말도 좀 듣기 안 좋고 해서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하네요. 어떤 가수 사이에서 어떤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가수다에서도 섭외를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했었고 국내 최초로 총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가수 최초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게 뭐 특별하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아무나 공연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 생각에 급이 안 되면은 공연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인순이 씨가 공연을 거절당해서 얘기가 한번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싸이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한 적이 있었고요. 싸이는 얼마 전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코너에 출연해 대중문화 공연에 인색한 예술의 전당을 비판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예술의 전당 공연장이 클래식 음악을 위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PA 음향 장비를 쓰는 대중음악에는 좀 맞지 않다 해서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동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외국인 최초로 문화헌정을 받습니다. 이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때문에 받게 된 상이죠. 킬리만자로가 있는 탄자니아를 널리 알렸다 해서 주는 공로훈장 같은 것이죠. 그리고 최초 1인 1기업 가수, 최초 잠실 주경기장 단인 공연 5만 명 매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면 최대 수용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객석을 다 채울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BTS가 한번 다 채우긴 했었는데 가수 혼자서 채우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용필 씨가 유일합니다. 이문세 씨가 30주년 공연으로 거의 다 채우긴 했었는데 약간 모자랐었거든요. 완전히 매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가수 혼자 그 잠실 주경기장 5만석을 매진시킬 수 있는 가수는 조용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관객이 가장 많이 모였던 기록은 2010년에 이틀에 걸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틀 연속 매진이 돼서 10만 명이 모였었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93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날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객석을 얼마나 채우냐 그런 것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조용필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가왕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조용필 씨 하면 유명한 일화가 득음하다가 목에서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유명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던 이야기인데요. SBS에서 이제 조용필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었는데 거기서 이승기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락적인 어떤 또 하단 목소리를 얻기 위해 산에 가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 과장 루머입니까? 목에서 피나면 큰일 나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리고 조용필 씨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 기부왕 48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조용필 씨는 2003년에 아내분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었어요. 아내분은 사업가셨는데 상속받은 아내의 재산을 모두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브스지가 2013년 기준으로 집계한 게 약 100억 정도 됐었다고 해요. 저는 조용필 씨가 최초였던 것들과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담만 이렇게 들려드린 건데 아주 일부분만 들려드린 겁니다. 조용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파헤치려면 정말 5시간 넘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료가 방대하고요. 사건 사고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재밌는 일도 많았고요. 그만큼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최고였었고 활동도 그만큼 오래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갑 양인자 부부라는 전설의 듀오가 있습니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제 세대까지만 해도 좀 생소한 이름이죠. 하지만 적어도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 두 분의 이름은 알고 가야 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걸쳐서 환상의 작사 작곡 콤비를 보여준 부부죠. 김희갑 작곡 양인자 작사로 태어난 명곡이 엄청 많습니다. 그 겨울에 찾지, 아름다운 죄 큐, 립스틱 짙게 바르고,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타타타 이 노래는 원래 조용필 씨에게 먼저 갔던 곡이고 녹음도 다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좀 세상을 잃은 듯한 미친 웃음소리가 있는데요. 그게 좀 오글거려가지고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김국환 씨가 받아가지고 히트곡으로 만들었죠. 그 외에도 조용필 씨의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노래 작사를 양인자 선생님께서 하셨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뮤지컬 명성황후를 김희갑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오늘의 명곡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이 두 분이 함께 만든 명곡입니다. 이 두 분은 조용필 씨의 음악을 함께 만들면서 함께 작업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이입니다. 어쨌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란 곡이 꽤 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의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노래에 나레이션을 넣는 것 자체가 기존에 없던 형식이었거든요. 원래는 김희갑 선생님께서 나레이션이 아니라 랩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용필 씨가 너무 경박하다면서 나레이션으로 바꿔서 했다고 합니다. 잘한 것 같죠. 랩을 했었으면. 한 인터뷰에서 이 두 분 부부에게 두 분이 같이 만든 곡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양인자 선생님께서 20대에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신춘문예에 매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 낙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양인자 선생님께서 언젠가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 당선 소감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그 소감문을 미리 썼다고 해요. 말하자면 계속해서 낙방을 하니까 이를 갈면서 이제 언젠가 된다 하고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글이 세계적인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삼아서 썼다고 합니다. 1936년에 에스콰이어 잡지에 실렸던 소설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 소설 도입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은가의 은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른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 사체가 있다.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작가인 주인공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별관이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다리가 괴사하고 죽음을 예감해서 그동안 자신이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받아 적게 하고 결국 하이에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이지만 해밍웨이는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를 막 올라갔었던 건 아니지만 해밍웨이는 옛날에 한 사진을 봤었죠. 약 1926년경에 킬리만자로를 자주 오르던 한 루터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루터교 목사가 이 얼어붙은 표범의 사체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됐죠. 보통 표범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의아하게 여겨져서 널리 퍼지게 됐죠. 그리고 해밍웨이가 이 사진을 받고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것에 영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영감을 받아 쓴 글이 지금 우리가 아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된 것이죠. 어쨌든 한 인터뷰에서 이 노래는 문학적인 가사 때문에 더욱 히트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양인자 선생님께서 히트 요인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히트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히트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위안을 받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쥐어뜯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건가요? 저는 편지를 쓸 때도 쥐어뜯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있는 재주 없는 재주 다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떤 규칙성도 없어서 조용필 씨도 지금까지도 가사를 보고 한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가사를 보는 모니터가 없을 당시에는 3-4년 동안 노래를 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제발 불러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조용필 씨가 노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배우 최민수 씨가 한계령을 넘어가다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걸 듣고 차를 급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그리고 김희갑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매우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명곡은 가왕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